또 궁금한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는데 예. 이제 뭐 은행주라던가 정유주라던가 뭐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금리 뭐 동결, 뭐 이제 뭐 QT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 금융 기업들이랑 바로 연관적이니까 여기들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금융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금리 상황도 되게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담되는 면도 양면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로 들어설수록 어쨌든 간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한 번은 밟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특히 중소형 은행들, 더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제가 볼 때는 인수 또 합병되는 또 다른 그림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큰 은행들이 인수 합병되게 되면 그들의 힘은 더 막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혹시나 미국이 어느 정도 긴축 시그널을 FOMC는 주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면 그럼 미국 국채라는 게 조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주택 매매가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2008년 이후로 주택을 거의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택이 정말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싸도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주택 매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금리가 1%대 금리로 고정금리로 가지고 있어도 안 팔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또 이 집을 팔고 사면 너무 비싼 금리로 해야 되니 그쵸. 그래서 이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내놓고 내가 새 집을 사도 되니까 그런 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그런 주택 매매를 할 때는 아무래도 금리도 올라갈 거고 또 아무래도 부동산 매매가 있어야 돈이라도 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 자체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1%가 예를 들어 떨어져 3%가 되면은 이게 대출금리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쵸. 은행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에 달려 있으니까 함부로 지금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서. 오페크가 뭐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유주 투자는 정말 극단적일 때 빼놓고는 좀 쉽지 않은,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유가야? 라는 거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놀랐어, 이것도 말도 안 되다라고 할 때 빼놓고는 사실 정유주 가지고 뭔가 추세적으로 하기에는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빅테크들이 정말 많이 올라서 S&P 500도 보면은 실제로는 빅테크들이 다 올렸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동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AI 빨로 올랐다라고 보면 나머지들은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은 없을까요? 우선 좀 빅테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빅테크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되게 지난해에도 여러 번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댓글이 너무 안 좋게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을 거에 대비하면 미리 비용을 많이 줄여요. 사람을 많이 줄이고 그래서 비용을 선제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그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그래서 매출이 대단히 좋았다 보기보다는 그걸 비해서는 이익의 질이 되게 좋았다. 이 얘기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비용 절감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올라온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익스큐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AI와 관련된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들, 그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도 일부가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현재 앞으로 AI와 관련돼서 이 흔히 얘기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 7개 빅테크 애들은 향후 어떻게 될지 본인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플이란 기업 자체도 원래는 방관만 하고 있다가 와 이거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참전도 했단 말이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메타가 오픈소스를 공개하면서 이러면 판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해서 또 메타와도 손을 잡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이긴 편은 내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발을 올려서 향후에 쓸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이 볼 때 분명히 이건 서로 간의 전쟁인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앞서 나갈지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혼돈스럽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느꼈던 게 지금 미국은 뜨겁고 중국은 차갑잖아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미국은 뭐 뜨거운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고용 시장이 되게 뜨겁고 제가 바라본 중국은
제가 이제 뭐 중국을 뭐 몇십 년 동안 다녀봤지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역동성이 없는 중국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알던 중국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활력도 없었고 그만큼 지표가 괜히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자꾸 늦어졌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늦어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긴축하고 있었을 때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건데 중국 정부의 생각이 처음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컨대 청년 실업률이 최근에 20%가 넘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 속엔 21.8% 정도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를 뜯어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청년들 중에서 56%가 고졸이합니다. 쉽게 해서 대졸자들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상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에서 올라온 분들이 굉장히 실업률이 높다라는 게 일단 초점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도시로 왔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단 제조업에 가서 일자리가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빅테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배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 이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철퇴를 많이 맞았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빅테크 애들 때리면서 그쵸.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각보다 많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교육 규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건설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고요. 또 체육과 관련된 일자리도 정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도로 농촌으로 가. 왜냐 어디 얘들 어차피 농촌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니들 그냥 가지. 여기 안 만들어줄 건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있는데 아예 찾아보면 없는 게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중국 청년들의 68%가 자발적인 실업입니다.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탕핑이란 겁니다. 들어봐요. 말 그대로 놀고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어쨌든 중국의 활력이 이전보다 없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미스매칭이라고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쉬운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정치공작 회의에서 이것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관련된 일자리를 현재보다는 조금 더 늘려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봤던 중국이 아닌 거는 분명하지만 중국이 5%에 대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처방을 쓰지 않으면 그건 못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밑으로 훅 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아무도 중국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쟤들 너무 극단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그거보다는 좀 더 좀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중국도 이제 뭐 밀고 있는 게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 거고 뭐 전기차도 있을 거고 AI 반도체 계열도 있을 거고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어떤 쪽으로 좀 주목해 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다 거론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가지로 딱 해서 다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나 가전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체육 분야 이런 것도 얘기를 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에 손을 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얘기만 했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여름을 지나서 가을쯤에 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방안이 나오는지 봐야 될 텐데 이미 그 테두리를 다 얘기했다라는 건 전방위적으로 뭔가 정책을 써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소비라는 게 한 번 죽으면 살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살리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누가 확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센 정책이 필요하니까 그걸 전국에 알고 있다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PF 문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 어쨌든 이제 부동산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약점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됩니다만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다 터져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고 보통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또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많은 문제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상업용에서 미국의 오피스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 전체에서 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다가 아니라
19%에 해당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가 문제다고 그럼 나머지 건 문제가 없느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나온 데이터들을 살펴보니까 산업용 또 주거용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공실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임대료도 오르고 있어요. 예. 임대료도 오르는 게 확인되고, 특히 산업용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부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아마 자네 옐런 재무장관이라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자꾸 오피스란 얘기를 하지 커머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무실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단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용 부동산은 올해 문제가 터질 것 같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무실과 관련돼서는 전체 사업용이 아니라 20%에 약간 조금 못 미치는 사무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만큼 많이 터질 건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중심부에 있는 새 빌딩은 여전히 선호가 되고 있는데 좀 변두리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된 빌딩 중심으로는 제가 볼 땐 앞으로도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이것들은 제가 볼 땐 여전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더 재밌는 거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인 부동산, 우리가 주택용 부동산에 비해서 회계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2008년도 경험을 보면 2008년도에도 미국에서 사업용 부동산이 터졌거든요. 예. 보통 회계 인식을 굉장히 길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오래 터지면 터졌다고 해서 이걸 다 손실로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계 처리하는 복잡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1년 정도 이연을 시켜줍니다.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년, 3년 차에서 손실률을 보통 1% 정도 잡아나가다가 그래서도 안 되면 그 뒤부터 크게 잡는 그런 어떤 회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올해 문제가 되면 일단은 그 문제가 되는 소형은행들은 찍히게 했죠. 그렇죠? 너 위험하지, 너 위험하지. 걔네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인수합병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인수합병 되고 나서 부실해진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회계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전체 부실이 올해 내년에 드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3년 뒤 정도부터 뭔가 혹시 문제가 된다라면 많이 수면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 때문에 변동성도 커질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이걸로 인한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은 오피스가 문제인 거지 다른 분야는 공실률도 떨어지고 있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다. 데이터로 확인을 한 거고요. 예. 그럼 미국은 투자가 그럼 어떻게 좀 유망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도. 나쁘진 않은 거죠. 예. 예.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보고 한국은 부동산 PF가 많이 안 좋죠. 예. 근데 정부가 전부 다 막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뒤에서 열심히 해결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새마을금고도 예. 정말 부실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조용해진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나섰기 때문이죠.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사단을 치를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홍다 사태도 지난번에 있었었지만 최근에 이제 완다까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완다가 달러로 된 어떤 부채를 최근에 갚았잖아요. 그리고 올 연말에도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여전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중국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공작회에서 이미 거론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를 키울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문제는 많은 거죠. 그리고 문제가 많다 보니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까지로 갈 것 같지는 않다로 정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좀 과거랑 다른 게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이나 금융권에 문제가 좀 생기면 정부에서 그건 너희들 책임이지 이러면서 좀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조기에 대응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문제가 안 날 가능성도 꽤 많겠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했던 게 2008년 금융위기였던 거잖아요. 그죠? 예. 금융위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들이 리만 브로더스로 파산시키면 안 되는데 예. 그때 그 원칙을 들이댔던 거예요. 니들이 했고 그러니까 없애겠다. 없앴더니 그냥 없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국이 거덜날 뻔했죠.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을 볼 때는 일부러 이걸 가지고 벌집을 건드리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회복이 생각보다는 더딘 것 같아 보여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더딘 게 맞죠.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감산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감산을 크게 하면 바로 반등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전에도
이런 감산했었을 때 한 2분기 정도는 지나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게 일반적이었었고 예. 그래서 2분기 때 감산했으니까 3분기는 당연히 안 좋은 게 맞을 거고요. 4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원래는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AI 이런 것 때문에 HBM 이런 수요 때문에 뭐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부 버틴 건 사실이긴 하죠. 그죠? 네. 근데 뭐 모든 기업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땐 삼성은 아직 HBM3라는 걸 아직 만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반영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지금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 4분기 정도부터는 제가 볼 땐 유의미한 반등. 그러면 실적이 그때 반등이면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도 많이 밀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감산했었을 때는 바닥은 확실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되겠죠. 최근에 뭐 하이닉스가 보니까 추가적으로 낸드 쪽에서 조금 더 추가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제일 많이 발목을 잡던 게 낸드 쪽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더 많이 밀린다 이런 개념은 보다는 조금 올라오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쪽도 이제 또 이제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방산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내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슬쩍 있어서 왜냐면 재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재건 얘기가 나오면 그럼 쉽지 않겠네. 왜냐면 이전에도 글로벌 역사상 보면 우리나라 방산에 움직인 게 처음이니까 예. 미국의 방산 기업들 보면 제가 2차 대전 때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전쟁이 끝날 때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전쟁 때는 정말 많이 공급을 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전쟁이 갑자기 뚝 끝나버리면 사실은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크게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더라. 아마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재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대통령께서 폴란드에 갔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가 이렇게 좀 없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고 제가 볼 땐 차익 실현에 나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산이라는 것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투자 사이클이 제일 긴 산업입니다. 예. 1, 2년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최소한 5년, 10년은 놓고 봐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적합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뭐 그 사이에 다른 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기용비에도 있으니까. 왜냐면 방산이라는 건 국가 간의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또 한 번 방산이 되고 나면 그 국가들은 무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걸 추가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사고 났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개발 비용 또 유지 보수 비용은 다 우리한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익이 쭉 올라가는 그림인 건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못 견디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전히 그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전에 봤던 전쟁 때는 정말 공급이 어마어마했겠죠. 군수산업이. 그쵸. 그러면서 엄청났었다가 사실 갑자기 전쟁이 끝나면서 이게 유효 설비가 되면서 작살이 났었지만 지금은 일단은 전쟁이 끝나서 하락할 거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거와는 다르게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뭔가 설비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났던 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정이 크게 온다라면 저는 그때 조금 더 오히려 여러분들 싸게 사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방산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우방 국가 중심으로 그 국가들이 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대줄 수 있는 국가가 제한적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AI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어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났었는데 이렇게 되려면 무기도 조금 첨단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기가 또 노후화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무기를 좀 교체해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보고 한두 달 보고 올 건 아니고 좀 더 길게 보고 우리 기업들한테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기업별로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각각의 무기마다 어떤 건 유도 무기가 있고 어디는 전차가 있고 어디는 자주포가 있고 또 어디는 잠수함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의 국가 또는 대륙 여기마다 수요처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세련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좀 전망을 좀 알고 네. 싶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망을 놓고 보면 현재 수준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얼마가 오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감산에 대한 효과가 어쨌든 하반기에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뭐 이 기업들이 주도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란 국가가 금리는 잘 안 내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긴축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자기들이 살기 위한 좀 부양책 효과가 있을 만한 시기에 어쨌든 부양을 조금 할 수 있다라면 우리 경제에서는 약간이나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AI 품 자체가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봐서 이런 점들이 계속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종목을 찾고 기업을 매매해 쓰는 환경은 여전히 전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는 이제 빅테크 중심이라서 네.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좁았잖아요. 예. 객관식으로 치면 답지가 작아서 좋았는데 사실 되게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 게 확실했어요. 예. 하반기에 잡주의 시대라고 하면 이게 진짜 잡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큰 기업들이 아니라 예. 이런 조그만 기업들이 해서 거의 뭐 춘추 전국시대 같은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진짜 좀 이제 기업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출연해 주셔가지고 또 정리가 더 말끔하게 됐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